그렇다면 이쯤 돼서 저희가 이제 왜 글쓰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스스로 구조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은 많이 읽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 책을 정말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책은 많이 읽었는데 왜 글은 깊어지지 않을까요? 얘가 하는 말이 다 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했던 표현만 쓰는 것 같고, 글의 길이도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아이 책은 많이 읽었는데 왜 결과물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하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토론을 하라고 하면은 정말 잘하는데요. 뭔가 근데 자기 말만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너무 넘쳐. 자기가 먼저 말하겠다고 소리는 엄청 잘 드는데 자세히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신감은 1등.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려는 말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고의 구조는 갖추지 못하고 문장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독서논술 학원 3년 이상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고 어떤 친구들은 뭐 유치원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서 독서 배웠는데 뭔가 학교에 갔더니 내신에서 서술형 평가가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를 학교에 가서 딱 풀라고 했는데 얘가 독서논술학원 오래 다녔는데 점수가 왜 이래? 너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글쓰기가 안 되는 정확한 이유를 먼저 원인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이저에서는 이제 다양한 엑스칼리버 시험도 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글쓰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글쓰기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 학생은 되게 토론에서는 돋보였는데 글은 왜 잘 못 쓰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누적을 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좀 글을 잘 못 쓰는 아이들은 한 이런 8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텍스트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이건 이제 긴 글을 읽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문맥 파악을 잘 하지 못하거나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아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하면은 책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고 책 내용을 엉뚱하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글을 잘 못 쓰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느낌, 나의 감상. 나는 이 책을 읽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 책을 읽고 기분이 좋았다. 이 책 재밌었다. 이런 식의 독서 감상문 유형만 반복해서 쓴 경우입니다. 이게 느낌이나 감상을 쓰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희가 아까 봤을 때는 내 생각이나 느낌을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제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구조화된 글을 써야 하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너의 생각을 한번 글로 써보렴 이라고 하면은 저는 좋았어요. 저는 이 주인공이 마음에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딱 쓰고 그래서 결론은 나는 누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다양한 글쓰기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이고요. 세 번째는 생각보다 이게 정말 많은 아이들한테 보이는 건데요. 저희 서론, 본론, 결론을 써보라고 하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서론, 본론, 결론이 뭐예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저학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5학년, 6학년들도 서론, 본론, 결론 써보라고 하면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약간 제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동공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글을 한 번도 안 써본 아이들일까요? 저희 카이저에 온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글을 많이 써봤다고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조차 글의 구조를 배우지 않은 채 그냥 냈다 원고지에 자기 글 쓰는 것만 그냥 해왔던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에 갖추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글을 쓰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네 번째 케이스와도 이어지는데요.
글의 구조를 짜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쓰고 분량은 어느 정도로 써야겠다라고 이게 뭔가 틀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틀이 바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설계도도 없이 그냥 냅다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2층, 3층 나는 5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싶은데 2층만 됐는데 이 재료 소지 그리고 건물 뼈대가 없으니까 막 무너져. 그러다 보니까 천자 글쓰기, 장문의 글쓰기 아이들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글 쓰다가 시간은 다 됐는데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딱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800자 이상 써야 되는데 저 400자만에 제 생각 다 썼는데요? 나머지 400자 어떻게 채워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글의 구조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량으로 써야 되는지도 잡혀있지 않아서 장문의 글쓰기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이거는 좀 토론할 때도 좀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좀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한쪽 주장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 진행했던 예를 들어볼게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찬반을 하느냐 약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우리나라 망해요. 우리나라 망하니까 범죄자 사형해야 돼요. 진짜 딱 이 흐름으로 진행돼요. 아이들이 결론이 왜 나빠요? 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가난해질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전쟁 나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균형 잡힌 시각이나 생각을 하는 관점, 그 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6번과도 연결이 되었는데요. 스키마, 즉 사고의 틀이죠. 아이들이 생각하는 틀이 부족하고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점을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관점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라고 재반론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입장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글이 늘어나지도 않고 글의 주장이 탄탄해지지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써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쓰다 보면은 나만의 문체 스타일이라는 것도 생기는데 아이들이 글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사용하는 표현이 엄청 한정적인 경우가 많고 또 어휘 같은 것도 아이들이 알고는 있는데 문맥에 맞지 않는 어휘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곧잘 써요. 하나의 문장을 만들긴 하는데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문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접속사라든지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문장이 그냥 툭툭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표현력이나 어휘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글 전체가 짜임새가 없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글이 계속 생성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리라이팅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글을 썼는데 첨삭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첨삭이 잘했어. 멋지다. 이걸 어떻게 썼지? 잘했다. 이제 빨리 집에 가자. 그리고 끝이에요. 그 글을 쓴 거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내가 이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이 글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제가 논문 쓸 때도 그랬지만 첫 판에 이렇게 좋은 글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 돼가지고 일필휘지 나의 생각 한 번에 써내려가는 거 이런 책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좋은 글은 여러 번 고치고 반복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글을 딱 한 번 쓰고 끝내버리니까 이 글을 디벨롭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늘 그냥 1차 초안 쓰는 그 실력에서만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된 8가지 문제점이었는데요. 요거 좀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수업했던 걸 예시를 들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독서감상문 형태의 글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책 되게 많이 읽고 글을 잘 쓰는 편이에요. 이 학생이 못하는 학생이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 학생인데요. 여기 보면은 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이톤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파이톤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식의 느낌 형태의 그 문장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쓰기는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글이라는 걸 처음 써보는 아이들은 이런 형태의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위 1%, 사고력 1%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런 식으로 느낌에만 국한되는 글쓰기는 이제 벗어나고 조금 개념적이거나 논증적인 형태로 문장을 바꿔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이렇게 첨삭 시스템이랑 리라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조금 더 구조화된 형태로 문장을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 가셔서 비포 애프터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썼을 때 아이가 전체 글자 수가 늘어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글자 수가 차이는 나지 않지만 같은 분량 안에서 아이의 사고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죠.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태인데요. 이 친구 보면은 문장은 되게 잘 써요. 문장은 잘 썼는데 이게 서론에 어울리고 본론에 어울리고 결론에 어울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약간 생각의 흐름대로 쓴 그런 느낌도 많이 보이고요. 아이들이 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서론이에요. 글을 제일 쳤을 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글이라는 건 보는 사람이 이 글을 처음 보는 건데 조금 친절하게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조금 배경도 설명해주고 내가 읽은 책이 있으면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줘야 이 글을 읽어보는 사람이 낯설지 않고 아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없이 냈다. 나는 파이톤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서론 끝, 본론, 바보인 이유 1, 뭐 무모했다, 2, 뭐 멍청했다, 3,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글을 진행을 합니다. 뭔가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그렇게 갑작스럽게 너의 주장을 바로 말하지 말고 서론에서는 좀 어떤 걸 쓸지 좀 생각을 해서 책의 내용을 요약해도 좋고 사자성어를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평소에 네가 생각했던 문제를 녹여내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 서론을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항상 수업을 하는데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항상 서론에서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100자도 안 되는 걸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도 근거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뭐 행설실설 할 때도 있고 가끔은 아이들이 글을 쓰다가 감정적으로 변해요. 아이의 생각의 흐름이 보입니다. 얘는 나쁜 것 같은데 쓰다 보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얘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론은 잘 모르겠어. 생각의 흐름이 정말 잘 보여요. 이렇게 본론에서도 논지가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흐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결론에서도 뭔가 글 내용을 요약해서 나의 생각을 결론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이렇게 뭔가 말이 정리되지 않은데 그냥 결론 내고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를 잘 짜서 글을 쓰는 거를 배우다 보면은 서론도 아까보다 훨씬 더 내용도 풍성해지고 간결해졌고 결론도 이제 결론에 맞게 조금 더 내용이 잘 정리된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생이 쓴 글인데 이렇게 구조가 잡히지 않았을 때랑 구조가 잡혔을 때 보면은 글의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의 구조를 잘 갖춰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저희 카이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키마가 부족해서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인데요. 여기 비포를 보시면은 이제 본론에서 어떤 주장에 대해 이제 저희 뭐 동물 실험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약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해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쓰는 건데 본론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2개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인간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 실험해도 된다. 두 번째, 인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도 된다는데 단어는 달라요. 근데 우리 지금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네, 틀린 그림 찾았는데요. 이게 진짜 틀린 그림일까요? 네,
이렇게 아이가 이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거를 두려고 하면은 동어 반복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재반론에 대한 관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진행해서 논점을 좀 다각화해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펼친 다음에 내 주장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반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반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반론하는 내용도 글에서 녹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현 약간 문장력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학생들한테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을 글로 잘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생각은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뭔가 자기도 답답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말할 때는 엄청 잘 이해하고 잘 표현을 했는데 글은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 라고 저도 안타까워할 때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주어랑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거나 이제 사용하는 어휘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접속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끊어서 쓰지 않고 생각의 흐름대로 쓰는 아이들은 문장이 끝이 나지 않아요. 한 문장이 한 문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조금 문장을 더 명료하게 쓰고 표현을 더 정확하게 쓰라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은 문장을 수정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